어, 제가 최근에 본 책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뭐 이분이 이제 이 책을 직장에 다니시다가 그만두고 자영업을 해서 회사 가게를 하나 열어가지고 겪는 과정에서 일어났었던 여러 일들을 책으로 엮어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 보면은 참 자영업을 하면서 여러 겪었었던 상황들이 아주 소상히 드러나 있고 아주 힘든 내용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의 뒤편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장이라는 것을 정확히 아는가? 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이다.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의미를 얘기를 해놨는데요. 이 책 내용 중에 보면은 김승호 회장님의 얘기가 있습니다. 이 A부터 J까지 중에서 사장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 이것은 F에 있는 전쟁 하나다. 나머지는 다 사장이 관리하고 책임져야 될 일들이다. 이런 얘기를 써놓은 것을 보고 어떤 이 기업체 이 사업을 이끌어 가는 입장에서의 무게감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었는데요. 뭐 우리가 직장인으로 속해 있던 또는 뭐 기업체를 일구고 끌고 가던 또는 어떤 자영업을 하던 어떠한 일들을 수행하고 있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 자신의 어떤 심적인 심리적 안정감을 잃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죠. 가장 뭐 많은 이 분들이 느끼는 게 참 힘들다. 힘들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얘기. 나를 돌볼 수 있는 힘, 이것은 남겨놓고 또 스스로 소진이 되는, 번아웃에서 소진이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죠. 실제로 저도 기업에 있을 때 이 번아웃이 되고 또 소진이 돼서 상당한 위기에 치닫고 결국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분들도 꽤 많이 봤었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이렇게 나를 돌보고 소진이 되지 않도록, 번아웃이 되지 않도록 스트레스를 제대로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들을 조금 해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우리나라의 성인 절반이 물분의 어떤 중간 내지는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독일의 3분의 3배가 높은 수준입니다. 이런 얘기. 그 연령대별로 보면은 특히 30대, 30대가 13.9%, 그리고 40대, 50대 보면은 뭐 이 울분이 꽤 많은 비율로 있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옛날 그 어르신들 뭐 화병, 물화병 이런 것들이 우리 세대에도 여전히 50%가 이렇게 남고 있는 것이죠. 그런 울분, 물화병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하는 게 이제 문제인데 여기 뭐 담배, 소주, 삼겹살 이런 것으로는 스트레스가 결코 풀리지 않는다라는 얘기. 이 암에 있는 전문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김우신 박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풀립니다. 스트레스를 잘 풀어야 됩니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잘 풀리는 일일까?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뭘까 하는 얘기들을 정신적 측면에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알고 계세요? 여기 원시인들이 싸우는 것, 그 다음에 이렇게 도망가는 것, 두 가지 사진이 있는데, 실제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원시라고 해서 스트레스가 없었겠습니까? 오늘은 어느 쪽으로 가야 사냥감이 많이 잡힐까 하는 걱정, 뭐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있었겠죠. 그리고 사냥감을 잡아놓고 이것을 어떻게 분배해야 좋을까 하는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대의학에서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을 규명한 것은 그렇게 역사가 깊지 않다 그래요. 불과 1930년대니까 약 100여 년쯤 왔다 갔다 했죠. 캐나다 맥길 대학의
한스 셀리에라고 하는 분이 생쥐 실험을 통해서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규명을 했는데요. 처음에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영어가 아니고 일반적 적응 증후군 이렇게 명명을 붙였다고 합니다. 어떤 증후군이었냐면은 적응에 대해서 뭔가 생체 반응이 일어나는데 주사를 실험군과 비실험군에 줬을 때 그 주사기, 여러분들도 주사를 놓으려고 하면은 몸이 움츠러들죠. 주사를 맞는 그 내용물이 아니고 주사만 갖고도 벌써 나의 생체 반응이 오고 그것들이 나의 장기에 영향을 주더라 하는 것으로 해서 스트레스를 규명을 한 게 이 맥길레 한스 셀리에 교수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진대사가 빨라지고 심장 박동이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는 증상들을 느끼죠. 그래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면 바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신체와 정신의 균형이 밸런스가 깨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몸이 먼저일 수도 있고 마음이 먼저일 수도 있는데 그 균형이 깨진 상태를 우리는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 스트레스가 외래어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그 영어 중에서 하나래요. 스트레스가 280여 가지 질병의 원인이고 또 우리 신체에 미치는 영향들이 말도 못하게 나쁜 영향들을 많이 보통 병원에서 얘기하는 신경성 얘기하면은 벌써 그 끄트머리에는 스트레스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스트레스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 배분비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부신이라고 하는 장기에서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혈당 조절이나 이런 호르몬들의 이상이 생기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 인체에 아직도 잘 규명되지 않은 부분들이 바로 자율신경계라고 합니다.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요. 이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위기에 닥쳤을 때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긴장하는 것. 이것들이 항진이 되면 분노와 우울로 가는 것이고 부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전략하고 비축하는 건데 이게 비축이 과도하면은 바로 우울에 빠지는 것이다. 부교감신경과 우울은 다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깨트리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의 주된 역할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대면 수업이라고 하면은 스트레스 취약성 테스트를 통해서 내가 과연 어느 쪽, 나는 정신에 문제가 있는지 신체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두 개가 다 뭔가가 깨져 있는 상태인지를 이런 진단지를 통해서 볼 텐데 여러분들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요즘 나는 어느 쪽에 균형이 더 깨져 있는지를 아마 추정을 해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정신적 균형이 조금 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요즘 정서적으로 좀 안정이 안 돼 있어. 여기 성생활이라고 되어 있고 또 여가 활동을 여가를 전혀 못 보내고 있어. 워라밸이랑 일과 삶의 균형이 많이 깨져 있어. 그리고 나에 대한 부정적 생각, 또 타인에 대한 생각들이 잘 정리가 안 돼. 이런 영역들이 있다 그러면 정신의 균형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신체의 영역은 식생활, 뭔가 불규칙한 그다음에 인스턴트라든지 이런 것들에 중독된 식생활이 있을 수 있고 또 과도한 음주 또 흡연 또는 중독되는 물질에 뭔가 영향을 계속 받고 있을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운동을 전혀 못하고 있다든지 하는 균형의 추가 어디 쪽이 더 많이 밸런스가 깨져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아마 내가 요즘 나 좀 이런 것 같아 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는 감이 잡히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그 진단에서는 여기에 점수가 낮을수록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요. 그렇다면은 그 균형을 깨트리게 하는 요인이 어디에 있었을까? 그 요인을 살펴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셋 중에 하나의 가능성이. 첫째는 관계. 아버지하고의 관계 또는 뭐 와이프하고의 관계 또 나하고 일하는 누구와의 관계 또는 친구 관계 또는 연인 관계 이런 관계 때문에 뭔가 요즘 많이 불편해. 이것들이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해.
관계와 관련되는 문제. 두 번째는 지금 하는 일이 불경기 때문에 너무 잘 안 돼.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이 너무 나에게 벅차. 또는 지금 일이 없어. 일과 관련되는 것. 세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를 비롯해서 집을 이렇게 구매하는데 너무 과도하게 경제적인 문제 또는 이 자녀의 진로 문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삶 때문에 일이 있을 것이다. 스트레스의 요인이 이 셋 중에 하나에 포함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물론 이 벗어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셋과 관련되는 것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자, 이 스트레스의 요인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또 다른 차원으로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그 또 다른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 밖에 있는 것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것. 어떤 사람은 비가 오면은 비가 오니까 운치 있고 기분 좋아요.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비만 오면 스트레스 받아요. 이런 것처럼 물리적 환경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외적 요인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내적인 요인, 나의 어떤 생활 습관, 그리고 아까 정신적 영역에서 나왔던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나는 진짜 대학도 제대로 못 나오고 좋은 대학 못 나오고 또 나에 대한 생각, 남들에 의해서 비교하면은 참 이런 것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들에 의해서 나는 왜 일처리가 이거밖에 안 될까 하는 나의 내적인 요인 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요인이 이 여러분의 밖에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밖에 있는 것으로 받고 있다면 또 안에 있는 것으로 받고 있다면 지금부터 주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받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고 계세요? 여기 보시면은 스트레스에 대해 어떻게 해소를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먹고 마시고 또 수다 떨고 자고 운동 취미 생활 다양한 좋은 방법, 건전한 방법도 부정적인 방법들이 많이 있죠. 어, 실제로 좋은 방법, 긍정적인 방법들은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부정적인 방법, 또 자해적, 자학적, 스스로 제대로 스트레스가 안 풀리는 방법으로서 해서 더 이렇게 깊은 딜레마의 늪으로 빠지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은 빨리 그 수렁에서 헤쳐나오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레스를 신체와 정신의 균형에 뭔가 이상이 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신체와 정신은 아까 이 성격 구조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나를 형성하고 있는 하나죠, 하나. 하나인데 신체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물 밑에 가라앉아 있는 빙산처럼 나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요즘 내가 스트레스 받고 열받아 울화통이 터져 하는 것이 있다면 그 정체가 신체입니까 정신입니까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뭐 신체를 통해서 신체와 감정으로 되어 있고 정신 영역에 인지와 기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까 그 진단지를 이용하면 알수 있겠습니다만은 요즘 뭐 신체든 정신이든 스트레스에 대한 다양한 워치를 통해서 또 뭐 이렇게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뭐 다양한 이 핸드폰을 통해서 스트레스에 대한 내용들을 진단하는 기구들 또 진단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런 진단지들보다도 스스로가 나를 어떻게 진단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요즘 나는 신체적으로 나를 너무 스트레스 받게 너무 굴렸어라든지 정신적으로 나의 정신적인 면에서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라든지 하는 것을 스스로 알아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첫 번째 단계다. 스트레스를 알아차렸다면, 아, 내가 요즘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해. 그리고 정신적으로 피폐해 있어. 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스트레스의 많은 원인을 이 심리학자 아들러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까 첫 번째 강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근현대 심리학의 3대 거장 이분은 여러분들 아마 책 보신 분 계시겠지만은 미움받을 용기라고 해서 2014년 정도에 우리나라에 번역돼 나온 책인데요. 엄청나게 많은 부수가 팔렸죠. 이 미움받을 용기가 어떤 이 철학적 배경을 깔고 있는 게 바로 이 알프레드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을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인간은 열등감이 있는 존재야.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 그 존재의 목적이 우월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높은 목적, 너무 형식된 생활 양식으로 가까워가다 보면 그 우월성을 추구하기도 전에 자신의 열등감에 빠져서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 그래서 너무 높은 목적, 너무 경직된 생활 양식에서 좀 벗어나. 당신이 좀 열등 있고 해도 좋아. 미움받아도 괜찮아. 이런 얘기를 이 미움받을 용기에서 알프레드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을 빌려서 얘기를 한 게 바로 그 책이죠. 제가 한 일주일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연대 서은국 교수가 나와가지고 심리학에 대한 심리학자인데 이분이 세계적인 행복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행복을 이분이 연구를 했는데 요즘 SNS가 워낙 발달되다 보니까 SNS에서 우리가 상대적 박탈감 또 상대적 비교 이런 것에 의해서 너무 뭐 이렇게 열등감에 빠지고 그걸로 인해서 불행하고 우울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SNS를 많이 할수록 행복감이 낮더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완벽한다는 거는 아들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어차피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 그 부족함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야. 그 부족함이 나를 더 성장시킬 수 있고 나를 더 우월성으로 끌고 갈 거야. 그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도태되는 사람이야. 단, 그 열등감에 빠지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얘기를 아들레의 이론은 1930년대에 나온 얘기죠. 그로부터서 몇십 년이 흐른 다음에 카라세게라고 하는 분이 요구 통제 이론, 이분은 1979년에 요구 통제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 아들레 이론의 베이스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너무 같은 얘기죠. 스트레스가 심한 거는 요구가 많으면 스트레스가 심해. 그리고 스트레스가 심한 사람들은 나에게 결정권이 없다고 생각해. 스트레스가 낮으려면요. 제발 스스로에게 요구 사항을 좀 줄이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우울이나 또 여러 심리적 문제에 봉착해 있는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해보고 또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은 딱 한마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런 얘기가 아주 입에 붙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요구는 적게 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옵션들을 많이 가지고 가세요. 라는 게 이 분이 했었던 얘기. 아들러의 이론을 본 거죠. 그로부터서 20년 후 1900년대에 헨리 맥고니걸이라고 하는 분이 스탠퍼드 대학이고는 심리학 박사인데요. 이분의 박사 논문이 참 재밌습니다. 어떤 박사 논문이었냐면 How to make stress your friend. 이런 이분이 TED 영상 유튜브에 보면은 TED 영상도 많이 나와 있어요. 이분이 연구한 것은 뭐냐면은 미국인 3만 명을 8년간 추적 조사를 했어요. 3만 명을 8년간 추적 조사했으니까 꽤 통계 데이터로서는 의미가 있겠죠.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스트레스에 대해서 건강 상태에 묻지 않고
당신은 스트레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주로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를 놓고 보니까, 스트레스가 골 때리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건강이 안 좋아져 있더라. 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통계가 아무 맥락한 얘기일까? 실제로 스트레스와 관련되는 호르몬들이 많죠. 긍정 호르몬, 부정 호르몬들이 많은데,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좋은 호르몬들이 인체에서 많이 분비가 되고 긍정적 사고방식이 계속 돌아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이 얘기한 거는 스트레스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무슨 두 가지? 나쁜 스트레스가 있고요. 좋은 스트레스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쁜 스트레스, 우리에게 아주 부정적 이미지를 많이 갖고 오고, 또 우리의 인체에 많은 악영향을 주는 것. 이게 나쁜 스트레스죠. 좋은 스트레스는 뭐가 있을까? 소풍 가기 전날 무엇인가 살짝 설레이는 그런 감정들이 바로 좋은 스트레스와 연결되는 것들이죠. 데이트하기 전에 뭔가 어떤 옷을 입고 가야 될지 망설임, 이런 것들이 좋은 스트레스와 연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스트레스와 나쁜 스트레스가 있는데 당신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가 혹시 어떤 스트레스입니까? 스트레스에는 좋은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좋은 힘으로 승화를 시켜보세요라는 얘기. 그래서 켈리 맥고니글은 우리나라에도 이 번역된 책입니다. 스트레스의 힘이라고 하는 책.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이런 얘기죠. 스트레스는 적당하게 내가 관리를 한다면 나를 밀어낼 수 있는, 밀어 올릴 수 있는 성장 동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까 SNS를 보고, 그 친구는, 이렇게까지 성장했구나. 나도 조금 더 노력, 나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한다면 그것이 성장 동력으로서 자극제가 되고 좋은 동력이 되겠지만 거기에 빠져서 무엇인가 나에게 나쁜 스트레스로 작용한다면 오히려 나를 더욱 열등감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마이너스 동력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첫 번째 얘기입니다. 자, 당신의 스트레스를 바꿔보세요. 어떻게?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당신이 받고 있는 그 스트레스가 당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어요. 아, 정말로 빠져나올 수 없는 스트레스가 아니라면 여러분 지금 받고 있는 스트레스 한번 뒤집어 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비교할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 딱 하나가 뭐냐면 나와 비교죠, 나와. 어떤 나와? 어제, 내가 어땠고 오늘의 나는 어떻고 내일의 나는 어떨까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비교할 대상이다. 그것이 결코 다른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 여러분, 이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나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계속 나를 채찍질하고 나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나는 지금 있는 이대로 괜찮다. 라는 위함과 함께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갈 것. 이것을 제안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각을 바꿔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신적 영역에서요. 다음은 신체 영역입니다. 신체적 균형이 많이 깨져 있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보면은 결국은 몸과 마음은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신체 균형이 깨지면서 마음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죠. 그래서 어떤 쪽이든 이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화면에 보시는 이 두 분 너무나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이죠. 스티브 잡스라든지 마크 저커버가 너무 유명한 분들이죠.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뭔가요? 두 분의 공통점은 제가 인터뷰에서 본 것 같습니다만은 다 심플로 뭔가 이 라운드 티를 입고 청바지를 입고 뭔가 이렇게 아주 의상 자체를 심플하게 갖고 가고 있다. 인터뷰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무슨 옷을 입어야 될까라고 하는 것도 매우 시간적인 면에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나의 루틴을 아주 심플하게 만들어가고 싶다. 라고 해서 자기는 이런 옷을 입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던 걸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보다도 더 지독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8시간 숙면을 딱 지키고 아침에 30분 명상을 해요. 그리고 업무 시작 전에 7분 운동을 하는데 그걸 3세트를 합니다. 20분 정도 걸리겠죠? 그리고 요일별로 업무 주제를 정해서 일을 하신다 그래요. 이분이 누구냐면은 이분도 괴짜죠. 잭 도시라고 하는 이분 이제 스퀘어 트위터 이거 다 팔았죠. 마크 저크버그 저 뭐야 머스크에게 팔았던 거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분은 자신의 생활의 루틴을 이렇게 패턴화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과거에 계셨던 분 중에서는 이렇게 아주 자기의 생활 패턴을 루틴화 하신 분 중에 아주 유명한 분이 이 동상에 보이시는 분이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 잘 아시죠? 마을 사람들이 칸트가 마을을 산책하는 걸 보고 시계를 맞출 정도로 정확하게 산책을 했다고 하니까요. 제가 갑자기 생활 패턴을 왜 말씀을 드릴까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러한 정글, 아주 숲이 우거진 정글을 지나고 있다라고 하면은 언제 어디서 어떠한 위협 요인이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 상태, 교감신경이 항진된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죠. 그것은 다른 얘기로 아주 높은 스트레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반면에 이렇게 아주 길이 섞여 있는 데를 걸어간다 그러면은 뭔가 편안한 상태, 앞길이 예측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마음이 안정적인 상태로 산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생활 패턴은 이 정글과 같습니까? 아니면은 오른쪽에 있는 아주 잘 닦인 루틴과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생활이,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이 어떤 형태를 보이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스트레스의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인들의 또 생활 양식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밤늦게까지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결코 쉴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내죠. 이것들을 우리는 이제 과도한 자극, 그리고 인상과 경험, 이것들을 만들어내죠. 실제로, 도파민 러쉬라고 하는, 이렇게 현상까지 해서 도저히 알고리즘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분, 에나 랭키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도파민 네이션에서 현대인들은 누구나 중독되어 있다. 도파민 중독되어 있다. 끊임없이 쾌락을 추구해 나가는 알고리즘에 빠져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쾌락과 고통은 우리 뇌의 한 곳에서 관장을 합니다. 쾌락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쾌락의 효과가 꺼지고 나면 그만큼 공허함이나 고통이 자리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과도한 도파민의 결말은 결코 본인에게 고통을 안겨준다. 그것이 스트레스에 의한 자극이 됐던 또 다른 자극의 결말이 됐던 결코 좋은 결말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우리 현대인들이 도파민 중독, 알고리즘의 노예, 다양한 물질에 의한 중독에 되어 있을 때 결국 우리의 생활 습관은 스트레스에 쩌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 스트레스 받는다 하는데 그 받는 것에 신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들의 주체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멀리서 찾지 말고 나의 생활 패턴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활 패턴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들춰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것을 습관 바꾸기라고 제가 말씀을 붙였는데,
나의 생활 패턴을 한번 기록을 해보시고 내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하고 있고 하는 것들을 보시고 그 생활 패턴들을 조금 섞을 필요가 있다. 아까 잭 도시처럼 뭔가 이완요법도 좀 어, 해서 어, 운동을 하는 시간 들이고 할 필요 없이 예를 들어서 3분 운동을 뭐 3세트 한다든지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분짜리 운동을 제가 세트를 만들어 가지고 3세트 정도 하고 그다음에 회사에 계단 오르내리기 하는 거라든지 이런 운동들을 나의 생활 패턴에 끼워 넣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생활 습관을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렇게 했을 때 결코 나의 생활 습관이 나를 더 스트레스 상황으로 몰고 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 그 얘기 뭐, 나도 다 알아. 하지만 실행으로 옮기고 실천하는 것이 매우 더 중요하겠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단초를 제공해 주고자, 해 드리고자 오늘 이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 거기서부터 자유롭고 행복해지는 법은 첫째는 여러분들이 측면에 있는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을 좀 제대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에 대한 생각을 나의 성장 동력으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라는 이제 제안을 드리고 두 번째는 어, 내가 나에게 스스로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것은 없을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의 습관을 어, 뜯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이 압력밥솥입니다. 앞에 보시면 압력밥솥 잘 아시죠? 우리 압력밥솥에서 압력이 없으면 밥이 어떻게 될까요? 밥이 안 되죠. 그리고 밥이 되더라도 밥맛이 없죠.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 자체가 무미건조하고 또 우리는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겠죠. 원시 시대 때부터 있어 왔던 스트레스입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밥이 잘 되는 것처럼 잘 관리하고 요리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가진 명제가 되겠죠. 압력밥솥에서 압력이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터지죠. 스트레스가 우리의 인생에서 나를 과도하게 잡아먹는다면 우리 인생도 터지게 되겠죠. 그러지 않도록 스트레스를 좋은 친구로 잘 데리고 노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를 드린 게 이제 첫 번째 시간, 이 대인 관계, 소통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통 능력에서는 이제 행복의 비법, 행복의 비법으로서의 행복의 이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행복합니다라는 얘기. 그리고 결국 관계는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통을 잘해야 되는 게 중요한데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다 이 대처 전략도 필요하고 핵심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를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경청과 인정 그리고 반응하는 공감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서는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한 정의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스트레스의 영향이 결국은 나의 어떤 정신 영역이나 또 신체 영역에서 균형을 깨뜨리는 건데, 효과적인 관리 방법이라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신적 영역에서는 스트레스에 대한 어, 생각 이것들을 좀 바꿔보기를 권장해 드렸고 두 번째 신체적 영역에서는 습관을 바꾸는 것을 권장을 드렸죠. 이렇게 두 가지 큰 테마
대인관계 소통 능력과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영역에 대한 오늘 강의를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몇 년 전에 봤던 영화, 아마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개봉한 지가 꽤 됐습니다. 2008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왼쪽에 나오는 분이 이제 억만장자로 이 영화에서 나오는 분이고, 어, 오른쪽 분은 가난한 이제 어떤 정비공, 자동차 정비공으로 나오는 분이죠. 이 두 분이 비슷한 연배여 가지고 이 왼쪽에 있는 이 억만장자가 운영하는 병원에 이 자동차 정비공 이분이 우연찮게 입원을 하시게 돼요. 그런데 이 진단을 해보니까 이 자동차 정비공이 시한부 생명이 이제라고 하는 게 발견이 되고, 공교롭게도 이분도 이 억만장자로 하는 분도 시한부 어떤 그 암이었죠. 그런 판정을 받고 두 분이 대화를 하면서 동병상련이라 그럴까, 이 같은 병을 앓으면서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한부 생명이기 때문에 둘이 뭔가 이 세계 일주 억만장자가 내가 비용을 댈 테니 세계 일주를 한번 가보자 그러면서 두 분이 이제 친구가 돼서 세계 일주를 떠나면서 이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 두 분이 이집트 피라미드 앞에서 이 떨어지는 석양을 보면서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저는 아주 그 대화 내용을 보고 좀 감명이 깊었었는데, 이집트 속담에 사람이 죽게 되면은 지옥과 천국의 문턱에서 두 가지 질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는가에 따라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고 하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당신은 이번 삶에서 인생의 기쁨을 찾으셨나요? 이 저는 뭐 교회 믿지 않습니다만, 조물주께서 창조를 해서 이 세상에 내보냈는데, 내보낸 만큼 지금 생에서 인생의 기쁨을 찾으셨는지, 이 질문, 첫 번째 질문. 여러분이라면 지금 여러분 대답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바로 이 질문입니까? 당신의 인생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했나요? 라는 질문을 해서 이 두 가지 질문에서 내가 다 예스 하면은 좋은 곳에 가고, 그런 이집트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받침표를 맞추고 싶으실까요? 스트레스에, 그리고 관계 갈등에 짓눌리지 말고 이것들로부터서 행복한 인생, 그리고 여기에 나의 인생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기쁘게 하는 그런 생을 지금부터 여러분, 또 지금 잘해오신 분들은 잘해오신 만큼 앞으로도 더욱 성장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마치면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